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불화님께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해주실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기묘하면서도 섬뜩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불화님. 예. 자, 오늘 불화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닉네임과 같이 좀 불교 쪽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업종을 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는 이제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취미로 그냥 틈틈이 불화를 그리기도 하고 가끔 뭐 만화도 그리기도 하고 그냥 오. 평범하게 한쟁이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화라고 하면 저희 쪽에서는 탱화로 많이 불리긴 했거든요. 같은 건가요? 사실 이게 네. 개념상으로는 똑같은 건데 네네. 왜 제가 굳이 불화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탱화가 거는 그림이라 해서 탱화라 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거는 그 그림이 대체적으로 불화다 보니까 네. 그냥 이렇게 그거를 그냥 탱화로 퉁쳐서 부르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다만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부처님이 계셔야 이거는 불화다, 그리고 뭐 이렇게 구분을 짓게 되어 있어서 저는 불화라 부르고, 근데 사실 탱화라 불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불화로 부르는 게 맞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정확하게 부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당연히 불교, 뭔가 절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맞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기묘하면서 섬뜩한 일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불화요! 일단은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불교 이야기를 하는 게 불편하신 분도 계실 텐데, 아니에요. 요거는 특정한 종교가 아니라 우리 역사와 함께한 우리 고유 문화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교를 잘 아시거나 이런 관계자분들은 불화 작가를 부처 불자에 어미 모자를 써서 불모라 불러주시면서 불교 안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스님과 겸상을 할 수 있는 건 불모밖에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좋게 봐주시고, 제가 직업적으로 붓을 내려놓은 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찰을 가도 과일이나 떡을 많이 받아올 정도입니다만은, 그거랑은 별개로 불화는 장업용 종교미술이기 때문에 특성상 평범한 작가들은 거의 없고 좀 깊은 사연을 갖고 있다던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맞아요. 예. 다만 저까지 막 영적인 능력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영가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존재들을 본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주변인들이 경험으로 주워 듣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가,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좀 아리송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요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연도는 대략 2015년쯤으로 기억하고, 제가 한창 단청이랑 불화 작업을 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모 사찰의 스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잠시 시간을 내서 몇 번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느 날은 사찰 입구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원래 사찰은 일주문이라고 해서 기둥 위에 전각을 올린 형태로 그 일주문을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거 뭐 자세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궁금하면은 일주문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 사찰은 일주문이 없는데 그 이유는 입구에 조그마한 시냇가가 있어서 그걸 건너는 돌다리가 일주문을 대신했거든요. 그게 개념상으로는 불국토로 들어가는 무지개 다리라고 하던데, 이거는 제 전공이 불화라서 제가 건축을 깊이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에 차를 대고 무지개 다리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그 입구에서 서성이던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가까이서 보니 어떤 아주머니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입구에서 계속 한 발을 디뎠다가 한 발 뒷걸음치고, 한 발을 디뎠다가 한 발 뒷걸음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도대체 뭐지 하긴 했는데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고, 일단 스님께서 호출을 하셨으니까 얼른 대웅전에 가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종무소로 가서 스님과 말씀을 나눴죠. 참고로 종무소는 사찰에서 각종 사무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음 일정이 좀 늦은 것 같아서 스님께 양해를 드리고 일어서는데,
제 기억으로는 대략 한 2시간 정도 머문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 그 아주머니가 그 입구에서 한 발을 디뎠다가 한 발 뒷걸음치고 한 발을 디뎠다가 한 발 뒷걸음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처음 봤을 때랑 다르게 막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엉엉 막 울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거 혹시 좀 무서운 사람인가? 저러다가 스님이나 신도들한테 해코지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바로 스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스님,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입구에 누가 계시는데 좀 뭐 이렇습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잠깐만 기다려봐라 하면서 전화를 탁 끊으시더니 한 손에 죽비를 들고 헐레벌떡 막 뛰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 여기입니다 여기 했더니 그래 거기가 하면서 아주머니 그 어깨랑 등을 죽비로 막 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오, 예. 그래갖고 그 아주머니가 한참을 맞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이러면서 주저앉는데 스님께서 아이고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이러면서 아주머니를 데리고 들어가시고 저한테는 아유 오늘 고생했다 이만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다음 일정으로 출발을 했죠.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나고 저를 호출을 또 하셨는데 그때 딱 가가지고 또 견적 얘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이야기를 또 나누다가 갑자기 또 그 아주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지난번에 그 아주머님 좀 괜찮습니까? 여쭤봤더니 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사람이 가끔 찾아오는 신도인데 엉뚱한 짓을 하다가 안 좋은 영가한테 씌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참을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빙의라는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오. 무슨 짓을 했는지는 말씀 안 해주셔서 저도 아직도 잘 모르고요. 네. 그러다가 그 아주머니가 갑자기 스님 생각이 나가지고 빨리 어떻게든 해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허겁지겁 출발을 했는데 절에 가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영가가 방해를 해가지고 몸을 막 질질 끌듯이 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앞전에 일주문과 무지개 다리가 불국토로 건너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걸 넘어가려고 앞으로 발을 내디디면 영가가 붙잡아가지고 다시 뒤로 끌려가고 발을 내디디면 다시 뒤로 끌려가고 이거를 몇 시간 동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영가한테 빙의된 사람을 목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스님께서 죽비로 영가를 내리쳐가지고 내쫓아낸 다음에 절 안에서 아주머니한테 필요한 조치를 했고 지금은 또 건강하게 잘 지낸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눈앞에서 그런 일을 보자니 너무 신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스님께서 그래 이번에는 좀 희한하긴 한데 이렇게 빙의하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다 나도 가끔씩 본다 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길래 하여튼 그렇게 대화를 좀 나누고 저는 제 일을 하러 가고 그랬던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 신기하고도 기묘하면서 섬뜩한 부분이 있네요. 그 귀신 자체는 그 안으로 못 그렇죠. 들어가는 듯이. 그거를 뒤에서 붙잡았다는 게 저는 그 부분이 좀 섬뜩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네. 그 지인이 겪었던 일이고 요거는 저희 업계인들끼리 회식하는 자리에서 자기들이 겪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할 때 제가 십수가지를 들었던 거라서 제 이야. 기억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지인은 저와 같은 미술과였고 그 집안에 무속인이 계시지만 자기는 무당대 팔자까지는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인연이 돼서 불화를 배우게 됐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지인이 자신의 친구가 자취방을 잡는다고 해서 그걸 도우러 갔는데 미술과를 나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들은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과실에 붙어 있어야 과제를 쳐낼 수가 있거든요. 야작이라고도 하는 그런. 예. 그래서 밤에 작업하고 일하는데 그래서 기숙사처럼 통금이 있거나 이래저래 통제가 있는 곳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또 미술하는 사람들이 또 자유로운 영혼이 많다 보니까 기숙사보다 자취를 좀 선호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요 지인이 자취방을 구해본 경험이 많다 보니까 친구랑 같이 원룸이나 하숙집을 좀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방을 몇 개 보고 나니까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 자체는 약간 오래된 벽돌 양옥집이었는데 1층에는 주인집이 살고 2층은 방을 3개로 개조해가지고 그렇게 임대하는 곳이라 하더라고요. 방향도 동남향이고 물도 엄청 잘 나오니까 지인이 친구한테 야 나도 여기서 같이 살자 이렇게 할 정도로 농담도 나누고 했는데 그래서 집 주인이랑 친구가 계약건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자기는 통창이 있어가지고 바깥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쳐다봤는데 바깥에 그 전신주 사이에 보면 전선이 있잖아요. 그 전선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늘보랑 비슷한 자세로 전선에 뭐가 매달려 있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동물처럼 보이진 안 하고 사람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렇다고 또 사람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떤 게 매달려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싶어서 자세히 봤더니 그 어떤 게 얼굴을 싹 돌리더니 자기를 딱 보면서 양쪽 입가가 귀까지 찢어질 정도로 씩 하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도 못 지르고 있다가 친구가 야 니 뭐하냐 이러면서 어깨를 탁 쳤을 때 그때 정신을 차렸다는데 다시 거기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그런 걸 본 게 생전 처음이기도 하고 그렇게 무속적인 걸 함부로 얘기했다가 사람들과 멀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좋지도 않은 거를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또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입을 다물었다고 하는데 그 1학기가 끝날 때쯤에 그때 그 친구가 사고로 다쳤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평소처럼 학교 가려고 계단을 딱 내려가는데 갑자기 계단을 떼굴떼굴 굴러서 다리뼈가 부러져가지고 그렇게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창밖에서 그 봤던 어떤 게 생각이 나가지고 예. 그 학기 동안 가끔 친구한테 별일 있나 없나 이제 놀러 가보기도 하고 밥이나 반찬 서로 나눠준다는 핑계로 하룻밤 막 자러 온나 아니면 내가 자러 갈까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했는데 학기 말이라서 과제하느라 바빠서 친구한테 신경을 못 쓰고 있었을 때 그때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 어떤 거를 말을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말을 못하고 그냥 너 다쳤으니까 나랑 같이 있자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자기 자취방에 데리고 와서 그 학기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시작돼가지고 자기도 뭐 집에 가고 친구도 집에 돌아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집안 어르신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번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럼 네가 지금 악기를 봤구나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더 큰 사고가 더 빨리 났을 건데 그래도 네 덕분에 그 정도에서 그쳤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거든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불화 작가는 대접을 후하게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불화나 불상 그리고 불교 건축이 아무렇게나 막 내 맘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경전을 해석해서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 그 자체로도 업장이 소멸되기도 하고 경전을 필사하는 것과 동등하거나 혹은 약간 상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세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힘들이 작용을 할 때 기가 강한 사람들은 그것들과 대항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부처님 원력으로 찍어 누르는 형태라서 특별히 뭐 저희가 막 싸운다 안 싸운다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아도 주변에 있는 그 나찰들이 숨도 못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귀가 친구를 계속 보고는 있었는데 자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손을 못 대고 있다가 학기 말에 신경을 못 쓰고 있을 때 그때 계단에서 해코지를 하게 된 거다. 그렇게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그 악귀가 그렇게 막 강하고 이런 건 아니라서 부조까지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집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대신에 이사 나오기 전에 그 이삿짐에다 그냥 팥이나 소금 좀 뿌리고 그 다음에 옮겨라. 그 정도면 뭐 일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방학 끝나고 친구를 만나가지고 사람 다친 집에 사는 게 좀 꺼림칙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자기 자취방에 같이 가자. 이렇게 제의를 해가지고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보통 그런 집은 1년씩 계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집은 창고 비슷하게 썼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별일 없이 2학기를 마치고 자취방 이제 정리하기 전날에 네. 친구랑 마지막 날 이제 입을 덮고 이래저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좀 희한한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지인의 입장에서 대화 나열을 해보자면 친구가 사실은 네가 무서워할까봐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왜 다친 줄 아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래갖고 네가 뭐 발 잘못 디뎠다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너가 발목을 잡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냐 자세히 좀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 가보니까 발목에 피멍 같은 게 맺혔는데 그게 손 모양이라고 하면 손 모양 같기도 하고 아니라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의사도 이게 혹시 이거 폭행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정도로 그 모양이 좀 그랬다고 합니다. 피멍 모양이. 그래갖고 그러냐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도 사실 좀 무서우니까 화제를 좀 바꿔서 다른 얘기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후에는 문제 그 집에서 나왔고 별일 없이 잘 살고 현재도 뭐 잘 살고 있을 겁니다. 저한테 뭐 이 얘기 없는 거 보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불화님께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오네요. 예, 뭐 산속에서 스치듯 만난 미인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럴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예. 요거는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 중에 한 분이 한 40대 중반이었는데 자기가 20대 때 일입니다. 오. 그러니까 그분이 막 단청을 시작해가지고 한창 배우고 있을 때 그 오야지라고 하죠. 일 따는 사장. 그 사람이 운전해가지고 밤에 회식을 하고 난 뒤에 운전을 하면서 사찰로 복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사실 산길 쪽에는 그렇게 길이 잘 나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운이 굉장히 좋게도 그때 당시에는 그 사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더 운이 좋게 그 시절에 자가용을 갖고 있었다는 굉장한 부의 상징이거든요. 그래갖고 오야지도 굉장히 부자라서 차를 타고 편안하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산길에서 되게 예쁜 여자가 절로 올라가고 있었답니다. 그래갖고 오야지가 와 이러면서 막 진짜 예쁘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자기도 맞장구 쳐준다고 뭐 그렇네요 이러면서 하고 있었는데 오야지가 그렇게 힐끔힐끔 보더니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를 세우더랍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 여자가 있던 곳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오, 예. 너무 무섭잖아요.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다가 차 안에 있는 게 더 무서우니까 그 오야지가 달려갔던 대로 같이 갔죠. 그랬더니 아까 그 여자가 서 있던 부분에서 멍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 제 스승님 이름이 돌비라 칠게요. 돌비야, 아까 니도 그 여자 봤지? 이라는 겁니다. 아,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여자 다리 없는 것도 봤나? 이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둘이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이러면서 둘이서 차 타고 사찰로 가가지고 숙소로 들어가서 벌벌 떨면서 밤을 보냈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날 스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 절이 천도제를 자주 지내다 보니까 천도제를 지내는 그 주변에서 영가들도 같이 있으면은 같이 뭐 좋은 게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그런 게 있는 거지. 그 영가들이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거나 예.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기묘한 일들이 많네요, 확실히. 요 세계가 이런 것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종교 미술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야. 제가 뭐 진짜 짧은 거는 원래 관악산이라든지 네. 설악산이라든지 예. 중간에 악자가 붙으면은 좀 산세가 험하거나 사람이 많이 죽은 곳입니다. 예. 설악산 이렇게. 예. 그러니까 원래 그런 데는 돌산이 많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산세가 험해서 중간에 악자가 붙는데 혹은 뭐 산세가 험하든지 아니면은 풍수 지리학적으로 좀 험하다든지 그런 데는 악자가 붙습니다. 치악산. 예, 뭐 그러죠. 중간에. 예. 그런 데는 대체적으로 신을 모시는 분들이 영가들을 위로를 한다고 그 안에서 기도를 좀 드리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기운을 뭐 어떻게 한다고 뭐 계시거나 그렇게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데서 그 단청을 했다는 그 경험을 제가 들었는데 단청 자체를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담배를 피다 보니까 그래도 작업 현장에서 담배를 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 해서 담배를 좀 멀리서 좀 피고 오는 길에 색종이로 만든 그 인형이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인형이라는 게 말이 인형이지 이게 사람처럼 생긴 그러니까 사람처럼 만든 그 색종 인형 있잖아요. 알죠. 예. 그러니까 딱 사람처럼 만든 건 아니고 하여튼 뭔가 형태는 사람인데 이게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거. 아물따나 쭈물따나 이렇게 그냥 대충 만든 것처럼 그게 있길래 뭐야 이러면서 그냥 그분은 원래 그런 걸 안 믿었대요. 뭐야 재수없게 이러면서 그 찝어가지고 저쪽 그냥 계곡 밖으로 던졌답니다. 근데 그걸 던지고 그 탈각정으로 내려가려고 계단 하나를 딱 내는데 딱 내리는 순간 거기서 불러버린 거예요. 불러가지고 하필이 뭐 발목이 부서진 거예요. 그 후로는 그런 거 절대 안 건드린다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야, 어떡하냐. 여기 예. 도락산인데요, 여기. 여기 도락산이에요. 예. 쉽게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튼 예. 오늘 불화님께서 도락산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앞으로도 예. 불화님만의 또 고유의 스토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예.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화님.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불화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절에서 스님과의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셨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화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 다시 만났습니다. 예, 예. 네, 저번에 스님이랑 또 절에 관련된 기묘하면서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었는데요. 그죠? 예, 예. 네. 자,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까요? 정해진 주제는 없고, 예. 그냥 저도 이렇게 남들한테 들은 이야기들. 오호, 예. 앞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제 한때 직업적으로 불교 미술을 했었고, 저희 업계는 남모를 사연을 가지고 붓을 잡게 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랑 이제 회식을 하고, 알딸딸할 때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 걸 듣는 게 대부분이라서, 오호. 예. 얘기가 좀 두서없을 수도 있고, 저도 좀 술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 기억에 혼선이 조금씩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바로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대십니다. 불화요! 이거는 저희 지인 중 한 명이 어렸을 때 겪은 거고요. 보통 계곡이라고 하면 여름이 되면 뭐 캠핑을 한다든지 놀기 좋고 재미있고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곳은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 속에 있다는 그런 느낌은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인의 아버지가 약간 모험심이 있고 배포가 크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잠깐 어디 갔다 온다면서 계곡 위로 막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자기네 가족들이랑 친구 가족들이랑 그렇게 놀러를 간 거라서 자기 아버지랑 친구 아버지는 위로 올라가고 지인은 친구랑 막 물장구를 치고 어머니들은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다가 맛있는 거 해먹고 그랬대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두 분이 아버지가 내려와가지고 아 멋있는데 찾았다. 남들이 발견하기 전에 빨리 자리를 차리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텐트랑 짐이랑 주섬주섬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좀 험했다는 것 뿐이지 거기 계곡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긴 했다고 해요. 예. 물도 적당히 깊고 텐트 칠 만한 공간도 평평하게 잘 나오고 하여튼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인 생각에는 일단 그때 자기가 너무 어려서 그때 당시에는 표현할 단어를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음기가 굉장히 강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했거든요.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좋게 말하면 시원하고 나쁘게 말하면 서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도착하자마자 저녁밥도 먹고 지인이랑 친구, 엄마 2명의 같은 텐트에서 자고 아버지끼리는 술을 계속 마시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90년대 학창시절을 겪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실 텐데 그때 당시에 유행을 했다고 해야 되나 그때의 느낌이 있는 텐트가 있어요. 약간 나일론으로 돼가지고 습기 냄새 나고 막 이러는 거 그런 냄새가 나는 텐트에서 자는데 새벽에 그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잠에서 일단 깼다고 합니다. 근데 이 텐트 안에서 자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누워있거든요. 근데 친구가 출입구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대요. 이 친구의 이름이 편의상 또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또리야 안 자고 뭐해? 라고 물으니까 아니 저기서 계속 노랫소리가 들려서 깼다 이러는 겁니다. 그 계곡 방향을 가르치면서 근데 지인은 그 노랫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예. 근데도 친구는 아니다 계속 노랫소리가 들린다 계속 이렇게 우기더래요. 그러면서 계속 나갈라 하고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도 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친구한테 듣긴 뭐가 들리냐 그냥 자자 이러면서 친구를 꼭 끌어안고 자리에 누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이 돼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나 어제 되게 이상한 꿈을 꿨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꿈? 이렇게 물으니까 저기 저 바깥에서 계속 누가 춤을 추고 노래를 해가지고 자기도 같이 막 흥겹게 이렇게 막 춤추고 노래하면서 자기도 같이 이렇게 막 따라가는데 예. 갑자기 땅바닥에 발이 딱 붙더랍니다. 그래서 그 춤이랑 노래가 점점 더 빨라지는데 자기도 뭐 어떻게든 막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탈락했는데 발이 붙었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와중에 노래소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그렇게 해서 잠에서 깼다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막 앉아 있었더니 그거를 전혀 기억을 못하고 이게 요런 일이 원래 생기면 보통은 어른들이랑 상담을 하거나 뭐 그런 생각부터 하는 게 맞는데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렇게 넘어갔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이게 워낙 어릴 때 겪은 일이기도 하고 자기도 한참 동안 잊고 지내기도 했고 그리고 중간에 전화를 가는 바람에 친구와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연찮게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서 자기가 이미 불화 업계에 들어가 있을 때고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추억 얘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계곡 얘기가 딱 나와가지고 자기도 생각이 난 거죠. 그렇게 친구랑 추억 얘기도 하고 연락처도 교환하고 그렇게 끝이 났는데 어느 날 문득 그 계곡이 생각이 나서 아는 스님한테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님께서 이거는 제 입으로 참 꺼내기 어려운 일인데 머리를 깎았다고 해서 전부 스님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일 대중적인 조계종을 예로 들면 일단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삼위계도 받고 승가고시도 통과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인정을 받거든요. 근데 무당이나 특히 박수라고 하죠. 남자 무속인. 그런 분들은 무속인으로 살면 서러운 일들이 많으니까 일부러 삭발을 하고 사찰을 세워서 스님처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저희 쪽이 어두운 면이니까 제가 자세히 말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계곡에서 들렸던 노래소리를 스님과 상담을 하니까 이분이 말씀하시기에 자기가 볼 때는 사람한테 해악을 끼치는 영가는 아니고 아마 그 자리가 비천이 몸을 닦는 곳일 수도 있겠다. 참고로 이 비천이 뭐냐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선녀입니다. 보통 비천상이라고 검색하면 그림이나 조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비천이 한바탕 떠들고 가는 순간에 그 친구가 노래소리를 좀 들은 듯한데 이런 경우는 사람이 하늘로 같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노래소리에 홀려서 이렇게 산을 막 따라다니고 헤매고 막 하다가 크게 다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인이 친구를 잡아서 같이 잔 거는 잘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고 참고로 이 계곡의 위치는 충북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연이 닿는 분들은 언젠가 좀 찾으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 얘기는 좀 짧은데 여기까지입니다. 야, 그러면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그 당시 목격을 한 거는 그것도 쉽게 목격을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이 이야기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다음 이야기는 또 다른 지인이 신내림을 거부한 이야기입니다. 거부하게 된 사연 바로 갈게요. 예. 이제 이 지인은 상당히 부자였는데 그 집이 서울 강남의 주택에 살 정도로 굉장히 부유했고요. 예. 이분이 돈이 많다고 해서 피를 내는 사람도 아니고 언제나 겸손하고 존경할 만한 같은 사람으로서 굉장히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요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증조부모, 그러니까 이게 본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이렇게 가거든요. 위에가 증조 쪽에 만신이 한 분 계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조부모님께서는 신이 오시지 않아가지고 집안에서도 이제는 뭐 끝났나 보다, 떠났나 보다 그렇게 하고 언젠가부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25인가 6인가가 됐을 적에 뜬금없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청취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신내림 자체가 쉽게 받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26 정도면 인생의 진로가 어느 정도 잡히는 나이인데 이때 갑자기 무속인으로 전향하라고 하면은 정말 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어쩌다가 이 신내림을 알게 됐냐면 어느 날부터 꿈속에서 동자 여러 명이 뛰어다니고 구름 속에서 막 길을 찾아서 헤매다가 그러다가 어떤 그림자가 확 다가오면 깼다고 합니다. 이런 게 한두 번이면 뭐 이상한 꿈 꿨구나 하고 그러려니 할 텐데 예.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한테 누구는 이렇게 된다, 누구는 저렇게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자기는 진짜 기억이 별로 안 난대요. 예. 근데 그 얘기가 나중에 또 맞아요. 그래서 더 이상하니까 자기 혼자 계속 몇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그냥 우연찮게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은 집안에 우리가 만신이 계셨긴 한데 그때 내력을 자기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 또 계속 고민을 하다가 신내리면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불도를 닦으면서 부처님을 모시겠다. 이렇게 해서 불화 쪽으로 입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신이 내려왔으니까 다시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요런 의식을 하려면 신통력이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예. 이 굿을 하겠다는 무속인을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다른 만신을 소개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굿판을 크게 벌리고 마지막 날에 해야 될 의식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축시라고 하죠. 오전 1시에서 3시 정도 그때 미리 준비한 음식 같은 걸 들고 집 밖에 있는 그 삼거리에서 간단하게 그냥 기도를 드리면 끝나는 거였는데 집에서 현관문이랑 대문을 열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삼거리 쪽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거기에 어떤 게 뭔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막 기괴하게 생기거나 무섭게 생겨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되게 깨끗한 한복을 입고 머리도 정갈하게 딱 올린 여성으로 보였는데 얼굴은 잘 보이지가 않았고요.
자기가 그때 당시에는 뭐 신기가 있고 없고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아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설명을 하면은 되게 쉽지만 그런 걸 이제 처음 보게 되면은 누구나 막 무서운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보는데 진짜 길목에 사람이 자기 말고는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1시, 3시 막 이때라고는 해도 서울이 사람 많기로 유명하기도 하고 심지어 위치가 강남인데 진짜 그 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데다가 불 켜진 집도 없었대요. 껌껌하게 가로등 빼고는 불 켜진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 지인 또 막 떨면서 공비물 막 대충 차려놓고 기도도 빨리빨리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대문을 딱 닫으려고 하는데 대문 앞에 그 바로 앞에 그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소리를 지르면서 계단을 엉금엉금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 그거를 자기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면서 그 대문 앞에 계속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잠도 못 자고 떨다가 다음날 만신무속인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조곤조곤하게 설명을 했다고 하거든요. 아이고 이 친구야 그분이 지금 몇 대를 걸쳐서 왔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왔을 텐데 신내림을 거부하는 게 기분이 좋겠느냐. 근데 음식 뭐 대충 던지듯이 차리고 기도도 대충 하고 이러면 화가 나겠냐 안 나겠냐. 예. 큰일 나기 전에 내가 나를 다시 잡아줄 테니까 지극정성을 들여서 다시 보내드려라 라고 해서 다시 나를 잡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려가지고 신을 보내드렸다는데 그 신이 그 지인의 밑대로 다시 오실 수는 있대요. 그 핏줄을 타고. 그래서 불화를 가업으로 삼아서 계속 하든지 아니면은 언젠가는 신내림을 받아서 단도리를 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번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아니 근데 확실히 불화를 그리시면서 그 길로 가시는 분들은 일반적이진 않네요. 이야기가. 아무래도 저도 조금 소심하고 이런데 기는 세다 하더라고요. 오, 뭔 말인지 남한테 막 알겠다. 싫은 소리도 못하고 막 소리도 잘 못 지르고 이러는데 그거랑 별개로 오. 그 사람 성격이랑 기 세고 막 이런 거랑 별개라고 하는데 대부분 불화 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가 세다고 합니다. 아무나 못 그리는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미술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팔자에 있어야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 또 이야기가 있어요? 아우, 너무 재밌는데? 다음은 폐건물 체험담입니다. 야, 폐건물 가볼게요. 들어갈게요. 이게 아까 방금 불화 작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래요. 종교 미술을 한다고 해서 다 보고하고 교양이 있고 이렇진 않거든요. 저는 어른들한테 정말 빡세게 배워서 불화를 그릴 때 마음가짐이라든지 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따지는 편인데 어떤 분들은 반주로 한잔하고 붓을 잡거나 더 막장으로 가면 밤이면 밤마다 화투나 노름하는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저희 단청 업계에서도 술을 엄청 좋아하시는 형님의 젊었을 때 얘기고요. 그러니까 요 단청이 뭐냐면은 사찰 건물에 보면은 알록달록하게 칠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단청이라고 하는데 이 일을 하려면 전국을 다 돌아다녀야 되고 제주도나 해외에 갈 때도 있거든요. 저 또한 해외에서 몇 개월 동안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일을 한번 나가면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항상 오랜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이 형님이 친한 친구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결혼을 안 한 노총각이라서 혼자서 빌라에 살다 보니까 뭐 모임 같은 게 있으면 항상 그 친구 집에 가서 모여서 뭘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주를 짝이라고 하죠. 그 플라스틱 박스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를 항상 2짝을 사서 자기들끼리 라면을 이제 삶아가지고 이렇게 엄청 마시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친구들도 술을 워낙 잘 마시니까 그렇게 술자리를 하는데 한 명이 여기 주변에 폐가가 있다는데 한번 가볼래? 하고 제의를 한 겁니다. 다들 술이 얼큰하게 들어갔으니까 이제 간이 커지기도 하고 거기서 남자들끼리 나 못 가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남자들끼리 얼굴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위기가 잡히니까 막 그래 가자 뭐 이렇게 해서 갔답니다. 그때는 피처폰 시대라서 스마트폰이나 내비 뭐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있다더라 저기 있다더라 하면서 아름아름 이제 자기들끼리 간 거예요. 근데 거기는 보통 폐가라고 하면은 막 산속에 있고 막 그런데 거기는 좀 위치가 외졌다는 것 뿐이지 사람들 사는 곳이랑 걸어가지고 한 15분 20분 그렇게 멀지도 않았고 자세히 보니까 폐가가 아니고 그냥 이게 폐병원이었다고 하거든요. 참고로 요 얘기에서 나오는 폐병원은 위치가 경기도 쪽인데 이 얘기를 들을 당시에 지도를 찾아서 보니까 이미 주택단지 같은 게 막 들어섰더라고요. 오래전에 철거가 됐나 봐요.
하여튼 이 폐병원을 보니까 저희는 그 불화를 그릴 때 부처님의 얼굴을 상호라고 부르고 그 이하나 목부제는 낯짝이라 부르거든요. 그 형님의 말에 따르면 거기 가보니까 건물 낯짝이 장난이 아니더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친구들이랑 같이 병원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신으로 생각해보면 단청을 하는 형님이 제일 세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 형님이 뭐 귀신을 믿는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안 좋다는 거 뭐 굳이 하지도 않는 뭐 그냥 직업적으로 불교에 있다는 것 뿐이지 그냥 보통 사람이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남자들끼리 분위기가 이렇게 잡혔으니까 뺄 수는 없고 그래서 그 형님을 선두해가지고 쭉 막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답니다.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친구 한 명이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편의상 그 친구를 똘비라고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똘비 이 녀석이가 결혼하더니 변했네. 신혼이라고 친구를 버리고 안 되겠네 막 이러고 그냥 말았답니다. 그러다가 서울 쪽에서 일이 들어와서 2달 정도 일을 하고 강원도 쪽에 가서 1달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온 겁니다. 야, 너 똘비한테 연락이 되나? 하길래 아니 나도 연락이 안 되던데?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 그러냐? 이상하다. 일단 알겠다 하고 끊더랍니다. 이때까지 이 형님도 별 생각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3일 뒤에 전화 왔던 친구가 야 똘비 이거 큰일 났다. 뭐가 씌인 것 같다 이러는 겁니다. 그니까 응? 똘비가? 이러니까 아니 이게 말로 설명을 못하겠다. 네가 뭐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알았다. 여기 현장 끝나고 모두 한번 모이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약속을 잡았답니다. 그래갖고 이 형님이랑 친구 2분이서 똘비의 집으로 갔는데 신혼이니까 아내분이 계시겠죠. 계시길래 그 재수씨 똘비 아직 퇴근 안 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똘비 없다. 지금 똘비의 삼촌이 살고 있는 그 시골에 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형님이 삼촌이요? 삼촌 집은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분이 그때 펑펑 갑자기 막 울면서 남편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형님이랑 친구들이랑 아이고 제노씨 울지 마시고 설명 한번 해봐라. 우리가 뭐 도울 수 있는 거 도울 테니까 말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고 막 갈랬답니다. 그 똘비의 아내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기도 뭐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을 기점으로 시작해가지고 남편이 손보다 발을 쓰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뭐 줍는 거는 손으로 하면 되는데 발로 이렇게 막 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보통 사람도 하거든요. 저도 바닥에 있는 수건 뭐 손으로 안 잡고 발가락으로 짚고 하거든요. 뭐 거기까진 그렇다고 치는데 그 밥상이라고 하죠. 지금은 다들 탁자에 밥 차리고 의자에 앉아서 먹고 이러는 게 좀 익숙하지만 그 시절에는 교자상이라고 해서 접고 펴는 밥상에서 밥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밥 먹으러 앉아가지고 밥 먹다 보니까 TV 보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발로 이렇게 숟가락을 집으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똘비 그 친구가 평소에 워낙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라서 아내분이 아유 어린애도 아니고 왜 밥상에서 장난을 치냐 이렇게 하니까 똘비가 그래 이러면서 다시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그러다가 또 뭐 어느새 또 정신이 빠진 표정으로 발을 또 밥상에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원래 저희가 이불을 깔고 누워서 자면은 일어날 때를 생각해보면 팔을 써가지고 상체를 한번 일으키고 기지개를 펴든지 뭐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일어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똘비는 팔을 전혀 안 쓰고 그냥 허리 힘으로 쓱 일어나가지고 다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있는데 없는 듯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분 입장에서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 행동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난을 쳐도 그러니까 장난이 심한 걸 알고 결혼을 하긴 했는데 장난의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이상해가지고 왜 이러나 이렇게 하는데 똘비를 시골로 보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그 아내분도 뭐 영가라든지 뭐 귀신이나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이 그냥 그 화장대 앞에 있는 거울을 그냥 쓱 하고 지나가는데 남편이 아니더래요. 뭔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남편 얼굴은 맞아요. 근데 남편이 아니더래요. 이 시점에서 친구 중에 한 명이 똘비의 집에 방문을 했고 자기가 봐도 똘비가 좀 이상해 보여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제 전화를 돌린 거고요. 아무튼 이제 그 아내분이 이제 시댁이죠. 그 똘비의 부모님들. 나 못하겠다, 이혼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혼이란 게 지금과는 달리 큰 결함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혼하겠다, 모르겠다, 나 이 사람 못 산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똘비의 부모님도 깜짝 놀라서 달려왔더니 자기 아들이 이상한 게 맞아요. 그래서 세아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일단은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러고 이제 일단 그 똘비의 삼촌이 사는 시골로 보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순간적으로 예전에 그 한 바퀴 돌고 왔기 때문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똘비 아내분이 뭐가요? 이렇게 묻길래 아니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술 한잔하고 저쪽도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바퀴 돌고 나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다. 무서운 것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다. 뭐 나온 것도 없었고 진짜 그거 말고는 진짜 뭐 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네. 그래서 똘비 아내분이 형님이랑 친구분들 막 엄청 막 혼내시고 아니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뭐하러 그런 데 가냐고 뭐 엄청 막 혼을 놨대요. 그래서 제도 씨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전부 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나왔는데 그 형님이랑 친구 둘이 총 3명이죠. 3명이서 이 똘비 이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줄 담배만 계속 태우고 있다가 예. 너는 뭐 아는 무당이나 스님 없냐 이렇게 묻길래 자기도 뭐 뭘 믿고 이런 게 아니라서 뭐 나는 그런 거 없다. 근데 그래도 뭐 내가 전화는 한번 돌려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의 자리는 끝이 났답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수소문을 해가지고 천도제를 전문으로 하는 무속인을 한 분 소개받았다고 하는데 그분이랑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이거는 살풀이를 해야 되는 걸로 보인다. 전화를 끊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왔는데 내가 누구누구한테 얘기는 대충 들었다. 내가 그 친구를 한번 보고 싶은데 주소 좀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똘비의 아내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시골집 주소를 받아서 전달을 해주고 자기도 며칠 일 없으면 갈 테니까 언제 가실 걸지 날만 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무당분도 너들 며칠 나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자기도 그때 가겠다 해서 만난 거고요. 그래서 약속된 날이 돼서 갔는데 무당이 생각보다 좀 빨리 와 있더랍니다. 근데 이 똘비의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서 삼촌이랑 그 마을 사람들이 헛강 같은데 묶어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똘비의 부모님이랑 삼촌이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니까 일단 거기에 묶어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틈만 나면 계속 달리려고 하고 원래 손이란 게 이제 쥐었다 폈다 하면서 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똘비는 계속 손을 이렇게 쫙 편 상태로 뭔가 집으려고 하는데 이게 손이 펴지면은 쥐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를 집으려고 하고 막 던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집기들을 다 부수고 다니고 막 밤낮없이 그러고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묶어놓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광경이 좀 흔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걸 보는 형님도 좀 충격을 받았고 아니 내 친구가 이렇게 됐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당을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똘비를 계속 관찰만 하더랍니다. 예? 그래서 자기도 똘비를 한번 딱 봤는데 진짜 사람들 말처럼 손을 쫙 펴고 쥐지를 않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좀 이상하긴 하다 이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무당이 됐다 더 볼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마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똘비의 삼촌이랑 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가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면서 막 우는 소리를 했대요. 그래서 무당이 형님을 보면서 제 이름 똘비라고 했나 어디서 붙은지는 몰라도 백귀가 떠돌아다니는 귀신 백귀가 앉았는데 참 희한하네 팔이 없다 뛴 게 아니고 그냥 팔이 없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님한테는 뜬금없이 너 간청 죽을 때까지 해라. 안 그러면 머리를 깎던가 돈 놓으면 50전에 급살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똘비의 삼촌한테 원한이 억수로 깊은 게 붙어서 판을 크게 벌어야겠다. 1000만 원 준비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이 형님이 친구 2명한테 전화를 돌려가지고 야 이거는 우리가 폐병원에 가서 벌어진 일가다. 이거는 우리 책임도 있는 사건인 것 같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400 정도 마련해보고 너네가 200씩 내고 안 그러면 이거 똘비 죽는단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형님이 400, 친구 2명이 400, 똘비 가족들이 200 이렇게 해서 총 1000만 원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무당도 그래 알겠다. 그리고 똘비 저 친구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까 나를 최대한 빨리 잡아보자 이러고 갔답니다. 그리고 한 2주 3주 뒤인가에 구판이 벌였는데 이때는 형님이 못 가고 친구 중에 한 사람만 갔답니다. 그래서 전해 들은 얘기인데 내용이 뭐냐면 일단 구판은 똘비의 삼촌집 마당에서 벌였는데 무속인들이랑 일행들이 와서 막 춤추고 막 악기 치고 칼도 막 날아다니고 정신없이 챙챙챙챙챙챙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당이 딱 멈추니까 주변이 싹 조용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무당이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남자 목소리로 바뀌는데 뭐라고 했냐면 억울하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팔이 없는 채로 태어나서 엄마 젖 한번 못 먹고 길가에 버려지고 학교도 못 다녀보고 글도 못 배워서 내 이름도 적을 수가 없고
평생을 괄시받고 천대받고 몸 아파서 죽었는데 내가 죽었어도 제사 한번 못 받아먹고 어디 뭐 가면은 맨날 쫓아내기나 하고 또 놀아다닌다. 내가 너무 억울하다. 진짜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서 엉엉 울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나중에 듣기로는 객귀가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폐병원에서 잠시 이렇게 쉬고 있었는데 마침 똘비가 지나가는데 그 친구가 신혼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투가 나서 들러붙은 걸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자기가 원래 팔이 없는 채로 살다 보니까 팔을 쓰는 법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들러붙은 똘비는 팔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써보고 싶어서 막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무당이 다시 울음을 멈추고 자기 목소리로 돌아와가지고 이래저래 염을 하면서 똘비가 묶여있는 그 헛간에 들어가가지고 머리 위에 칼을 막 휙휙휙휙 하고 뭐 이상한 천목금으로 몸을 비벼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똘비가 눈을 감고 후 하고 한숨을 내뱉고 기절하듯이 잠드는 것처럼 되고 무당도 길 바깥에 음식을 크게 한 상 차려가지고 한마는 인생 다 있고 좋은 데로 가라. 여기 있어봐야 좋은 것도 없고 네 마음만 아프다. 막 이런 식으로 뭐라 하면서 염도 외고 뭐 그렇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구파는 이렇게 끝이 났고 똘비는 이틀 정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다가 일어난 뒤로는 정상이 됐다고 하고요. 참고로 이 똘비가 장난이 굉장히 심하다고 했잖아요.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아내분 앞에서 또 발가락으로 꼼지락대다가 등짝에 불이 날 때까지 한번 얻어맞았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몇 달 뒤에 이 똘비가 갑자기 형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친구야 이거 참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씌인 사람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겁나잖아요. 아, 네. 그래갖고 형님이 야 똘비야 그러지 마라. 아 진짜 장난치지 마 이러면서 좀 이게 뭐라 했대요. 뭐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마누라 따라서 시장에 왔는데 이 시장에 강아지를 내놓고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를 공짜로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받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 잠깐 구경을 갔는데 이 강아지가 아빠를 못 쓰는 강아지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형님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러냐 내가 불교 쪽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윤회나 이런 건 솔직히 나도 잘 모른다. 근데 네가 겪은 일이 있는데 앞발이 불편한 그게 나타난 거는 뭔가 인연이란 게 있을지도 모른다. 네가 거두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나중에 듣기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 데려가지는 못하고 장을 보고 집에 갔는데 강아지가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장에 가니까 마침 강아지 파는 사람이 트럭이 자기 짐을 다 싣고 가려던 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장님 아까 그 강아지 팔렸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고 이걸 누가 데려가겠냐 어떻게 뭐 처리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내가 기름값 챙겨줄 테니까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앞발이 불편한 강아지를 데리고 왔답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애완동물이나 뭐 동물병원이나 이런 개념이 좀 희미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퇴근하고 시간 날 때마다 앞발을 이렇게 쪼물쪼물 이렇게 쪼물러 주고 하니까 한 달 정도 지났더니 뭐 앞발도 슬슬 잘 쓰고 달리기도 잘하고 정상적으로 크더랍니다. 그 개가 자기 가족들도 잘 따르고 그렇게 했다는데 그리고 이 강아지가 똘비를 한번 살려준 적이 있대요. 얘가 원래 별로 짖지도 안 하고 조용하게 잘 지내는데 그날은 유독 미친 듯이 막 짖고 안절부절하고 똘비의 아내분이 아유 얘가 왜 이래 하면서 안아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계속 바깥에 나가려고 했답니다. 개들이 현관문을 막 긁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뭐가 좀 이상해가지고 옷을 좀 껴입고 나가는데 그때가 초겨울이었다 하거든요. 똘비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길목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식이 있으니까 늦는다 이 얘기는 해가지고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걔가 짖어가지고 바깥으로 나왔더니 똘비가 길에서 자고 있었던 거거든요. 가만히 놔뒀으면은 얼어 죽었을 수도 있는데 그 일 이후로 걔는 더 예쁨을 받고 또 선수를 누리다가 갔는데 이때 온 가족이 펑펑 울면서 보내주고 그래서 똘비라는 친구가 나중에 말을 하기를 자기 생각에는 팔이 없었다던 그 귀신이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자기 강아지로 온 것 같다.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싶다.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건데 다음 생에는 좀 좋은 데 태어나가지고 행복하게 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불화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도 정말 듣기 힘든 이야기들인데 이렇게 들려주셨네요. 그리고 불화님도 이야기가 좀 긴 편은 아니시고 이제 옴니버스식으로 짧게 해주시지만 그래도 굉장히 또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또 불화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 불화님만의 매력이 있어요 이야기에. 왜냐면 그 기묘함과 또 섬뜩함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딱 그 느낌이 있는 이야기들만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예. 감사드리고 또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불안님께서 참여해 주실 때 좀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아무래도 불화, 말 그대로 이제 탱화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불교에 있는 그림 같은 걸 그리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업로드가 되면 이야기 꼭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